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간. 갑작스러운 찢어지는 통증이 다리를 강타한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서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흐른다. 단순한 쥐일까? 아니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까? 지금 당신의 다리에서 시작된 이 통증, 과연 평범한 일일까? 한밤중 조용한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찢어질 듯한 통증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고 온몸이 경직된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극심한 고통에 당황한 채 사람들은 종종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다리에 쥐가 났다는 말,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어봤고 경험했을 법한 이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단순히 피곤해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근육 경련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다. 이른 새벽, 다리에 찾아온 날카로운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서 야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리쥐는 평범한 현상이 아닌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급성동맥 폐색 또는 신경계 손상 등 치명적인 문제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주는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통증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물음과 즉각적인 대처이다. 밤의 고요함을 찢고 찾아온 이 고통은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는 삶의 경계선임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박정희 할머니는 68세로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분이었다. 하루는 새벽 3시, 갑작스럽게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 통증은 쥐가 난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다행히 며느리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병원으로 모셨고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된 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이었다. 다리 정맥 속에 생긴 혈전이 혈류를 막고 있었으며 이 혈전이 만약 폐로 이동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조기 발견 덕분에 항응고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단순히 쥐가 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냥 다리에 쥐가 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다니 라고 말하며 만약 며느리가 고집스럽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하셨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장시간 걷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쥐 때문에 잠을 설친 어르신의 사례에서도 이 원인이 분명히 드러났다.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의 부족이다.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며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 섭취가 부족하면 이 균형이 쉽게 무너져 쥐가 발생하기 쉽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고 야간 배뇨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도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다. 당뇨병,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으로 특히 이뇨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중 일부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쥐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약으로 변경한 이후 자주 쥐가 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의 문제이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진 상태로 자면 종아리 근육이 오랫동안 수축된 자세로 유지되면서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거나 체형에 맞지 않는 수면 환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쥐가 나기 쉬워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드는 근육량은 특히 다리 근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동시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혈관 내에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막고 있으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할 경우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쥐는 수분 내지 수십 분 이내에 회복되지만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근육염, 신경 손상 또는 근육 내 미세 출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다. 이는 급성 동맥폐색의 대표적인 징후로 혈류 공급이 급격히 차단된 상태이며 치료가 지연되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쥐가 날 때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로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면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이다. 이는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척추신경이 눌리거나 신경계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나이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고들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실제 응급의학과에서 검증된 과학적 방법들이다. 첫 번째는 입술 중앙 꼬집기이다. 쥐가 나면 즉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입술 중앙 부분을 강하게 꼬집는다. 5어 10초간 3번 이상 반복하면 자율신경계 반사작용을 통해 다리 근육의 경련 신호가 차단되어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빠르게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강하게 꼬집는 것이며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도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발끝 당기기이다.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되 무릎까지 쭉 펴서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게 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천히 수행해야 하며 벽이나 침대 모서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이다. 통증이 조금 완화되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손의 온기를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아킬레스건 부위를 함께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승산혈 지압이다. 종아리 뒤쪽에 가장 볼록한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에 위치한 승산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강하게 누르고 1초 쉬는 동작을 5번 반복한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적으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경혈로 눌렀을 때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이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4에서 15분간 올려두어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킨다.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여섯 번째는 다리 X자 꼬기 방법이다.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발목과 발등만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들고 30초간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어 혈류가 개선되면서 경련이 해소된다. 이 방법은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으며 앉은 자세에서도 손쉽게 시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 6가지 방법 중에서도 입술 꼬집기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바로 시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실행하는 것이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대처들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첫 번째 실수는 통증 부위를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이다. 극심한 통증에 반사적으로 힘껏 주무르다 보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고 멍이 들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은 천천히 발끝을 당긴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하는 것이며, 절대 힘으로 억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다. 특히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모든 약물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는 오해이다. 물론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적인 쥐는 분명한 이상 신호일 수 있으며 심혈관계나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높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으나 이러한 약물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간 복용 시 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졸음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외면하는 것이다. 일부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혈전증이나 동맥폐색처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단순한 민간요법으로만 다루려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방식에 의존하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쥐가 난다는 단순한 증상 뒤에는 치명적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리에 쥐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잠들 때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뻗은 상태에서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지 않게 하고, 발 밑에 작고 부드러운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다리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며 쥐 예방에 효과적이다. 옆으로 자는 사람이라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며,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를 늘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또는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다.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당기는 느낌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히려 강하게 하면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여야 야간 빈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해질 보충을 위해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활동이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하거나 발끝을 위아래로 14,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발가락이나 발목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이다. 약물 복용 이후부터 쥐가 자주 발생했다면 복용 시기와 증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 전해질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보충제를 함께 처방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 부위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양말을 이용하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7번째는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이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이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며 릴렉스 효과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8번째는 금연과 금주이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고 음주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 습관들을 일상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반복적인 야간 경련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질 또한 현저히 향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곧 치료라는 인식으로 사소해 보이는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면서도 음주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은 의외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간 기능에 작용하는 특정 건강 보조제와 알코올이 함께 섭취되면 간 해독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슬 추출물이 있다. 이 성분은 간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간세포에 무리를 주고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60대 남성 한 분이 매일 소주 2-3잔과 함께 밀크시슬 제품을 복용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황달이 생기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정밀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위험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몇 달 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병실에서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내 간을 망칠 줄은 몰랐다고 후회했으며 이제는 어떤 보충제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복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독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이나 영양제, 알코올 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민감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건강보조식품 복용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 음주 습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오며 잘못된 실천은 그 어떤 지식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루아침의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꾸준한 변화이며 그 변화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박정희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반복되는 다리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유독 심했던 그날 밤에도 병원에 가자는 며느리의 권유를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며느리 김승영 씨는 평소와는 다른 통증 양상과 할머니의 표정을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고 결국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다. 그 결정 하나가 생명을 구한 것이다. 치료 이후 할머니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잠자기 전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 등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며 조금이라도 다리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는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며느리 역시 당시를 회상하며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정말 후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족의 관심과 결단은 때때로 의학적 치료보다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노년의 건강은 단지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자식과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작은 시선, 한마디의 권유, 함께 병원에 동행하는 행동 하나에서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져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결국 건강한 삶은 공동체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누군가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가족의 작은 배려가 거대한 회복의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진실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다. 잠들기 전 단 5분간의 스트레칭, 하루 한 컵의 물을 더 마시는 습관, 발을 편안히 뻗은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러한 단순한 실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다리에 쥐가 나던 밤은 사라지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된다.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심과 선택, 그리고 꾸준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 것이 된다. 오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영상 속에서 강조되었듯 다리에 쥐가 난다는 단순한 증상이 때로는 생명의 경고음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건강은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연결된 책임이기도 하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의 공유,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피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을 부모님과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부터.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